여기 한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보고도 무조건 한국이 최고라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2028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으로서 올림픽 준비를 위해 얼마 전엔 프랑스 파리까지 다녀왔다는 미모의 미국 여성은 대체 왜 한국만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우선 저에게 사실 이 파리 올림픽은 꽤 뜻깊은 올림픽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향후 2028년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올림픽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열망과 함께 이번 파리 하계 올림픽을 참관하면서 잔뜩 배울 목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반적인 올림픽 운영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죠. 저는 제 임무가 단순한 관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대회에서 얻을 교훈은 2028년 LA 올림픽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올림픽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너무 설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파리라는 도시가 주는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파리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파리로 떠나는 날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죠. 또 처음으로 올림픽 현장을 경험하는 저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낭만의 도시 파리의 분위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파리의 공항을 나서서 호텔로 가는 길에는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죠. 와, 내가 정말 파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감탄하며 도시의 분위기와 매력에 압도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는 길에 보이는 파리의 거리와 건물, 사람들의 스타일도 저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었고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짐을 풀고 첫날의 일정을 준비했는데요. 다가오는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우선 저는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했는데요.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고 각종 작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이었으므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과 숙소에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경기장 내부를 둘러보며 경기장의 규모와 시설을 볼 수 있었고 선수촌의 숙소 내부도 대략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파리 올림픽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친환경적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파리는 대회 준비에 있어 많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경기장과 선수촌의 설계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대회를 고려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또 에너지 효율적이며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골판지를 이용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판지 침대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긴 한데요. 사실 골판지 침대 같은 경우 도쿄 올림픽 때 처음 등장해 많은 조롱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또 등장하여서 사실 좀 많이 의아하기는 했어요. 설마 했더니 정말 또 쓰더라고요. 이 골판지 침대라는 게 침대 프레임을 골판지 재질로 설계한 뒤 그 위에 매트리스를 덮은 거거든요.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많은 선수들이 직접 SNS에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을 비판할 정도로 침구에 관한 여론이 안 좋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파리 올림픽에 다시 등장한 골판지 침대에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성관계 방지용 침대가 다시 등장했다며 금욕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도쿄올림픽 당시 대회 공식 파트너였던 에어위브라는 일본 업체가 이번에도 제작을 도맡아 파리 올림픽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와 일본 간에 미리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이 많던 골판지 침대가 또 등장하다니 정말 의외이긴 했어요. 참고로 이 침대를 만든 일본 업체 에어위브의 사장은 겉보기에 성관계에 이상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다며 도쿄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번 침대는 하중 25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고, 매트리스의 소재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골판지 침대는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마친 뒤 대학교 기숙사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게 만들어봤자 골판지가 사실 뭐 얼마나 튼튼하고 편안하겠어요? LA에서도 설마 또 골판지 침대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뜯어 말릴 생각이에요. 아무튼 저는 숙소를 둘러본 뒤 경기장들도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경기장들은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파리의 명소나 문화유산들을 활용하여 경기를 치르도록 하였죠. 파리의 랜드마크들을 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예산도 절약하고 또 많은 볼거리도 제공해주는 이러한 명소 활용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특히 유명한 명소가 많은 파리 같은 도시가 아니라면 쉽게 따라하기도 어려운 접근법 같았고요. LA에서 파리의 명소 정도로 유명한 명소를 말해보라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긴 하거든요. LA, 즉 우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주, 더 나아가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다양성과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 산업이 유명할 뿐 사실 파리처럼 명소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경기장 대용으로 쓸만한 곳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우리 LA에서는 88 서울올림픽 바로 이전이었던 1984년에도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경기장들을 일부 재활용하거나 개조를 통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LA는 지난 2017년 유치 경쟁에서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약속했는데 과연 이러한 지속 가능성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거대한 도시인 LA 전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관중의 이동은 큰 도전 과제로 유치 당시엔 올림픽을 통해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현재 주요 철도망 확장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약속했던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이루고자 버스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LA는 미국에서도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열악한 교통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거든요. 또 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출 예상치에 따르면 거의 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크리켓과 야구, 소프트볼이 정식 종목으로 부활하고 미식 축구의 일종인 플래그 풋볼이라는 종목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에요. 플래그 풋볼은 미식 축구와 비슷하지만 미식 축구보다는 덜 과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 브레이킹의 경우는 아쉽게도 제외될 예정이고요. 파리의 명소 경기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LA 이야기로 빠져버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경기장을 둘러본 뒤에 그날 저녁은 선수촌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했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채식 중심으로 만들어져 건강 및 환경을 고려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긴 했어요. 역시나 그날 저녁도 채식 중심의 식단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던 당시에 일부 선수들도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이러한 채식 식단으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더군요. 저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솔직히 고기 없이 선수들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이 막 시작하는 시점부터 벌써 선수들에게서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자 저는 이번 올림픽이 생각보다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렇게 저는 파리가 추진하는 저탄소 친환경적인 접근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선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지를 실감했고, 친환경적 시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뚜렷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되고 선수들이 선수촌에 모두 입촌한 뒤에도 파리는 선수촌 에어컨 미제공, 버스 에어컨 미제공, 채식 식단 등의 정책을 고집하며 환경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유발했다는 점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 파리올림픽의 예산은 지난 2021년 개최된 도쿄올림픽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말이 친환경 올림픽이지 이건 뭐 구두쇠 올림픽인 셈이라고 보아도 되는데요. 총 들어간 예산이 겨우 88억 달러 수준으로 도쿄올림픽 예산이었던 약 340억 달러의 딱 4분의 1 수준이었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들어간 총 예산이 앞서 언급한 LA올림픽에서 들어가는 교통 시스템 개선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얼마나 예산을 아껴가며 대회를 치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선수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내세웠던 친환경은 사실 예산 절감을 위한 음흉한 속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특히 저는 파리가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곧 이야기할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했죠. 치안 문제들 또한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매치기 정도는 미국에서도 꽤 흔한 편이고 워낙 유럽의 소매치기가 유명하다 보니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강도들이 아예 선수촌 내부까지 침입해서 선수들의 물건을 털어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를 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을 뛰어넘는 행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차된 차의 유리를 깨부수고 선수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나 사람이 타고 있는 택시 안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LA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치안이 괜찮은 도시이다 보니 아마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이런 수준까지 심각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파리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리의 치안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이번 대회를 치를 때 자국 경찰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서까지 경찰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면 대체 평소에는 파리 치안이 어느 지경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6년 전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방문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때 처음 한국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막 LA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당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음에도 평창에서는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는지 경험하고 싶어서 방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진 않았어요. 배울 점이 크게 있을까 싶은 의문도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평창이라는 도시는 정말 살면서 완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방문한 평창에서는 올림픽 기간이라 꽤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붐볐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나 소매치기는커녕 자질구레한 걸 가져가는 좀도둑조차도 보지 못했고, 실제 한국인들은 카페에서 자기 물건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다니는 등 아주 경악스런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런 걸 처음 본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던 것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치안 상황은 너무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 평창에서의 전반적인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게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평창 올림픽은 일단 개막식부터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화려하게 뽐냈어요. 특히 기네스북에 오른 1218대의 드론쇼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이러한 장관을 보며 외국인 선수들 및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주 경기장 역할을 한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강릉 하키센터는 다양한 종목을 위해 고품질의 시설을 제공했고 높은 수준의 빙질과 최신 설비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선수촌은 편안한 숙박 환경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였는데 이 또한 선수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선수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사지 의자 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고 골판지 침대와는 차원이 다른 튼튼하고 푹신한 침대와 특히 추운 겨울 치러진 대회에서 한국의 온돌방 또한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죠. 또한 당시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선수들과 관중들, 그리고 국제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대회의 매끄러운 운영과 관중 서비스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하고 헌신적인 서비스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이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큰 요소이기도 했죠. 이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 또한 향후 LA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평창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식사였는데요.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밥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이자 손님 모시고 밥은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민족인 한국인들이 아예 제대로 각을 잡고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평창올림픽에서는 무려 180명의 요리사들이 420여 종의 음식을 돌아가며 하루 평균 7,000인분을 24시간 제공할 정도로 그간 다른 올림픽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식단 역시 체력 소모가 큰 선수들을 위한 육류부터 식단을 관리하는 선수를 위한 샐러드나 과일까지 선수별 기호나 종교까지 다 맞추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등 다양한 식성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코너는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6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식 코너는 올림픽에 온 선수들이 제대로 된 한식을 먹고 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특히나 한식 코너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죠.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 한식은 잔치국수와 비빔밥, 잡채, 김밥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잡채와 김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죠.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치킨을 맛보기 위해 숙소 근처 치킨집을 많이 찾기도 하였고 특히 선수촌 내 맘스터치는 항상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선수촌 앞 식당들은 늘 밤늦게까지도 북새통을 이루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거세고 한식 열풍도 거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 평창올림픽에서 한식 홍보가 정말 제대로 이뤄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선수촌 주변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자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서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에 불똥이 튀기도 했는데요. 동부가 주요 3국이 릴레이로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선발주자인 한국이 워낙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터라 후발주자들이 평창은 안 그랬는데 라며 비교평가를 받기도 한 것이죠. 실제 도쿄올림픽 때는 이례적으로 단 한 개의 식당만 운영해서 선수들이 몇 시간씩 식당 앞에 줄을 서야 했는데
그마저도 재료가 동인하기 일수라 경기나 훈련이 늦게 끝난 선수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후쿠시마 식자재로 음식을 만든다고 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워낙에 중국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고 모든 음식이 중국화되었다는 불만이 많았고요. 이때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며 로봇이 요리하고 서빙하는 식당을 운영했으나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고 경기장에서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음식도 동계 종목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초콜릿이나 과자가 다일 뿐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평창과 비교하는 기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죠. 사실 저는 평창 방문 이후에 사정상 도쿄와 베이징은 직접 방문하진 못했고 주로 기사로 접해본 거지만 실제 평창과 도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다들 평창이 최고였다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제가 방문하며 직접 겪은 평창도 이보다 더 나은 올림픽 운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고요. 또 이러한 올림픽이라는 대형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평창에서의 기억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중 하나였는데요. 평창은 올림픽 경기 운영이나 선수촌 환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모습까지도 저를 감동시켜 주었죠.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행사가 마친 뒤에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경기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이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고 저는 파리의 올림픽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평창에서의 경험들이 더욱 떠오르게 되었죠. 이제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간 제가 경험하고 배운 점들을 우리 대회에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획하는 LA 올림픽은 그저 경기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을 만드는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평창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고 LA는 그 길을 참고해서 더욱 발전된 올림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특히 평창에서 배운 시민의식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반영하려 합니다. 대회의 성공은 단지 경기를 잘 치르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평창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주었고 그때 얻은 구체적인 교훈들은 2028년 LA 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반영하며 올림픽이 진정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평창 올림픽을 멋지게 개최하고 마무리하여 준 대한민국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창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워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LA가 202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나라예요.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한국을 극찬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 여성은 자원봉사를 하며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 IOC 위원과도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으로부터 한국만이 가진 놀라운 특징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3대학에 다니는 사회학과 3학년 학생 발레리라고 합니다. 정신없었던 파리 올림픽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했던 저의 삶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특히 한국에 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2024년 올림픽은 그렇게 파리의 거리를 한층 더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그 이면에 무척이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올림픽도 다 끝난 마당에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시원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어릴 적부터 스포츠와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직접 올림픽을 보는 것이 늘 큰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올림픽 무대를 보러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학생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더니 제가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이 바로 파리에서 열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엔 정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올림픽 개최지로 파리가 선정되었을 당시에는 올림픽이 열리려면 한참 남은 시점이었지만 저는 올림픽이 열릴 날만을 기다렸고 정말 말 그대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바라면서 일상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2024년은 금세 다가왔는데 마침 파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는 대학 커뮤니티 센터와 지역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운영, 관중 안내, 통역, 선수들 생활 편의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지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고 학력, 자원봉사 경험, 자격증, 그리고 자신이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서술해야 했어요. 저는 특히 저의 경험과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사회봉사 활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며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다행히 지원서를 열심히 작성한 덕분인지 저는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하였고 면접까지 보게 된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저를 어필한 결과 결국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 그려오던 올림픽 행사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에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올림픽 무대를 꿈에 그려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후에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은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교육까지 모두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 유니폼과 필요한 장비를 받았고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와 함께 저는 드디어 자원봉사자로서 첫 출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오던 올림픽 현장에 나간다는 생각에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많이 설레었는데요. 각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교통 편의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저의 첫 배정은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수촌에서 봉사를 하면서 한국 대표팀에게서 특별한 점을 보기도 했죠. 그 이야기는 조금만 뒤에서 곧 하기로 하고 우선 선수촌에 와서 난감했던 일부터 말해보자면요. 저희들의 주된 임무는 1차적으로 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경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고 그래서 그만큼 선수들의 여러 요구와 필요에 보다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선수들의 불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파리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고난이었는데요. 저는 저탄소 친환경 목표를 위해 에어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위는 더 극심해져 갔고 선수촌 내에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안내를 하는 저희들도 생각보다 더위에 많이 지쳐갔어요. 실제로 이번 에어컨 없는 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이 될 거라며 프랑스 측이 크게 홍보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하 냉각수를 활용해 건물 전체를 외부보다 6도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 파리 시장 또한 선수촌은 아주 높은 기온에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에어컨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그 말을 믿고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더위에 지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과가 끝나면 그나마 집으로 돌아갈 수라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항상 이곳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특히 잘 때엔 창문을 닫아도 덥고 열어도 뜨거운 공기만 방에 들어올 뿐이라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또 방충망이 없는 탓에 방에 벌레나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도심의 소음이 잠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고요. 아참, 골판지 침대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단골이었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군요. 가장 시급한 게 에어컨이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도 조직 위의 방침을 어겨선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수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물론 한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을 도우고 있기는 했는데요. 한국은 아예 선수촌 방 안에 에어컨 설치도 고민했지만 소비 전력 문제로 조직위가 반대의 뜻을 표하자 다른 방법으로 더위에 대비했어요. 바로 선수들 방마다 냉풍기를 구비해 비치해준 것인데요. 또한 선수촌 방 안 가구에는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도 넣어두었더라고요. 이때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과 한국 측에서는 선수들을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한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방충망이 없는 선수촌 환경을 고려해 모기 기피제까지도 지원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정말 나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선수들도 절로 힘이 날 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한국 같지는 않았고 당연히 많은 국가의 선수들이 더위 등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촌의 관리팀이나 조직위원회에 선수들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무더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등 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선풍기 추가 배치나 냉방 대책 강구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끝내 선수들 중에서는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은 국가나 선수들은 선수촌을 탈출해서 좋은 숙소를 예약하고 못 사는 나라의 선수들은 더위를 참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것이 NBA 선수들인데 무려 208억 원을 사비로 들여 파리 시내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혹은 예산이 많은 나라들은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우간다와 같은 나라들은 냉방 기기를 지원할 자금이 없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즉 가난한 나라의 선수 혹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리 친환경 올림픽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이는 컨디션 관리에서 너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선수촌에서의 문제는 더위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도 있었잖아요. 물론 식당은 깔끔하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금방 선수들 사이에서의 불만을 들을 수 있었죠. 이번 올림픽의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식단은 채식 위주로 구성되었고 육류의 제공은 최소화되었는데 이러한 식단으로는 체력 소모가 큰 운동선수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될 리가 없었죠. 몇몇 선수들은 자신이 평소에 섭취하던 음식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또 일부 선수들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식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만드는 요리였지만 고기가 부족해 항상 박한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파리 올림픽 식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 선수들마저 파리 올림픽 선수촌 음식을 못 먹겠다고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음식은 사실 형편없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의 선수들마저 음식을 못 먹겠다고 자국의 셰프를 부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엔 참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 일과 중 한국 선수단을 돕는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선수촌을 오가며 선수들의 편의를 돕던 중 저는 밝고 활기찬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를 만나게 되었죠. 민지는 한국 선수단의 통역과 지원을 맡고 있었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며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인사를 건넸더니 민지도 웃으며 잘 받아주어서 우리 둘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또 저는 한국 선수들이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받게 되었죠. 그리고 특히 206개국 선수들을 부러워하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의 도시락이었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별도의 식단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조리사를 파리까지 파견하여 한식 도시락을 원하는 선수들에게 하루에 2번씩이나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이 도시락들은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려 80km가 넘는 거리 밖에서 직접 고기 도시락을 조리해 당일 배송을 실시하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도시락을 먹겠다는 요청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인 선수단만을 위해 150인분만 조리했지만 수요가 폭증해 500인분으로 대폭 늘리게 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순식간에 동이 나서 부족했다고도 하고요. 한국 대표팀의 한식 도시락에 저는 큰 흥미가 느껴졌지만 도시락은 선수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들이라 제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표하자 이를 늘 지켜보던 민지는 한국 선수들은 코리아 하우스를 자주 방문한다며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고 고향의 느낌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 자신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파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대해 무척 흥미가 생긴 저는 결국 민지와 함께 쉬는 날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시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로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었고 이곳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왜 한국이 문화 강국과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코리아 하우스 출입구에는 철저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진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안내 데스크에 가는 즉시 증명사진이 들어간 출입카드가 바로 발급된다는 점이었어요. 단 몇 분 만에 출입카드가 만들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죠. 프랑스에서는 서류 하나 발급하는데도 며칠 길면 한 달 이상도 걸리는데 이러한 출입카드 제작이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코리아 하우스의 일처리는 정말 저를 경악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소개하는 멋진 전광판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국 올림픽 선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것처럼 보였죠. 뒤이어 코리아 하우스 중앙홀에 들어서자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과 한류 드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 온 넷플릭스 시리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K-팝 가수들과 그들의 활약상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홀의 다다른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화려한 디자인을 보고 그만 넋을 잃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곳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왜 그토록 한국이 오늘날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만 같았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저를 보며 코리아 하우스에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날 방문한 코리아 하우스의 백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것이었어요. 실내 관람을 마치고 코리아 하우스 야외 공간으로 나가자마자 프랑스 현지에서 몰려든 엄청난 인파를 보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몰려들 정도로 선수단과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특히 이곳을 방문하려면 사전 입장권을 미리 예매해야 하는데 저와 민지도 간발의 차이로 입장권을 예매했지만 그 뒤로 입장권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을 못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날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인데요. 이 행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참가자들 및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이날은 IOC 위원 등 국내외 스포츠 주요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했어요. 또 한국의 날이라 그런지 다른 날에 비하여 관람객들도 더욱 북적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날을 맞아 파리 현지에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모델들도 멋졌지만 일단 한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이처럼 멋진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또 저는 행사를 둘러보던 중 우연히 한 무리의 IOC 위원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IOC 위원은 코리아 하우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며 바로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정의라고 불리는 인간미를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곳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위원은 이 같은 한국의 정신이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나누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코리아 하우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단순한 참가국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죠. 그 말에 저 역시도 크게 공감했으며 이 공간이 가진 특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코리아 하우스의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뒤이어 이곳에서 드디어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다양한 K푸드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으로 잘 알려진 떡볶이와 만두는 물론이고 경기 응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치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K푸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CJ라는 기업은 넓은 공터에 푸드코트를 설치했는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파리 시내에 위치하고 선수촌과도 가까운 편이라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이곳을 방문해 매일 허기를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을 도우는 자원봉사자 입장으로서 선수촌과 가까운 곳에 이런 훌륭한 장소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민지와 함께 떡볶이와 만두를 맛보며
그 매콤하고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는데 훌륭한 맛도 맛이지만 이곳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이곳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피로를 푸는 모습과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어우러져 모두 친구가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며 한국만이 가진 강한 공동체의식과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한국 경기가 치러질 때 펼쳐진 응원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한 날은 한국의 양궁 남자 대표팀의 경기가 치러지는 날이었는데, 야외 공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 보였지만 이들 모두가 국적을 초월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경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냈고, 이와 같은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란 단순한 스포츠 경기 대회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장이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죠. 이처럼 코리아 하우스에서 마주한 한국의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당당히 알리며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강한 유대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두와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IOC 위원의 말처럼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거죠. 그렇게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와 함께한 코리아 하우스 방문은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마지막까지 충실히 수행하였어요. 자원봉사자들끼리의 협력과 팀워크 또한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답니다. 힘든 조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는 팀워크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달았고, 또 더위와의 싸움 등 선수촌에서의 많은 도전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이번 파리올림픽을 소중한 기억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이 특별한 순간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코리아 하우스에서 마주한 한국의 특별함과 자원봉사를 하며 느낀 보람감은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에게 큰 성장이자 앞으로도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특별한 여름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